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조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얘기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지금 해도 될까? 그리고 전망은 어떨까? 나아가서 비트코인이 뭘 어떻게 얼마나 바꿀 것인가? 이 모든 궁금증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좀 바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난립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자 저의 궁금증이기도 하자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질문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시작해도 됩니까? 네,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들어와도 돼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 기사가 뜨고 있는데 상투 잡힌다고 하죠. 네. 괜찮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는 이 시장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가격이 한 2년 후에 다시 옵니다. 그러면은 6개월, 1년 쭉 가다가 네. 잠깐 조정기 거치다가 네. 2년 후에 다시 온다. 2년 후에 다시 폭락합니다, 이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폭락이요? 네. 그때는 나쁘지 이제 않은데요? 폭락해서 이 가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 그때는 되게 절망해요. 그리고 길지 않아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밖에 시간을 안 주죠. 조정기가 그러니까 일주에서 이 정도까지 폭락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폭락하는 올랐다가 크게 올랐다가 이 네. 가격까지 한번 찍고 다시 가죠. 어허. 그때는 왜 짧아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올라가는 가격이지만 네. 그때는 이제 한참 올라서 거기서 많이 샀었는데 음. 공포 때문에 던지느라고 이 가격을 터치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지금을 놓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회가 오니까요. 그때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다면 2년 후에도 떨어져서 이 가격이라면 지금 사는 게 일단 손해는 아니겠네요. 지금 사서 6개월 안에 조금 정리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어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나는 이 인생 짧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당장 그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들어가서 네.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막 조정기를 거치기 직전에 실현하고 그다음에 행복해한 다음에 다시 이 가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시작해도 그렇죠. 나쁘지 않다. 네. 그 말씀이군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태민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는 자신이 한다 기억하시고 그렇죠. 조언을 한번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 예상을 보니까요. 올해 말에 12만 5천 달러, 25년 말에는 막 20만 달러 예측하고 그러거든요. 교수님이 지금 쭉 올라가고 2년 뒤에 오고 요 스탠다드 차타드 예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근데 올해 말 불과 한 달 한 20열흘 남았는데요. 12만 달러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만 달러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아니면 그들이 10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일단 10만 달러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 그렇죠. 돌파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 상징적인 숫자기도 하고 그렇죠. 나 이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실현해 볼까?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올라가는 속도는 늦어질 수 있으나 거기까지도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10만 달러를 여러 번 테스트는 하겠지만 네.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 말까지 그 보통 20만 달러를 보더라고요. 네. 뭐 제가 동의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네네. 저는 이번에 좀 빠따를 짧게 잡고 1억 전문 7천 용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빠따를 짧게 잡는 그러니까 실현을 하시려면 네. 저는 1억 7천만 원에 한국 돈 1억 7천만 원에 일부 실현할 생각입니다. 어허. 근데 저를 따라 하시면 좀 곤란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미디어에도 보도가 됐지만 저는 10년 전에 사놓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린 네, 사람이죠. 저는 한 번도 고점에서 팔아본 적이 없어서 아하. 이번에 좀 고점 그런데 좀 소박하게 1억 7천만 원. 어허. 1억 7천만 원에 좀 정리하고 2억 되고 2억 5천만 원 되는 걸 축하해 줘야지. 아하.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엄청난 정신력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비트코인의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바꿀 어떤 세상 혹은 비트코인이 이만큼 오를 것이다라는 교수님의 주장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던 시절이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은 갖고 계신 게 되게 많은데 참고 있는 시절이 또 오래되고 그거를 다 버티신 거잖아요. 뭘 믿고 그렇게 버티신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몇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음.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관심을 가진 건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것 같다. 아하.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런 음.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은 좀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어. 그때 10년 전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10년 동안 기다려야지 이 가격이 온다고 했으면 못 기다렸을 텐데요. 한 5년 안에 올 줄 알았죠. 네. 다른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네. 그들은 지금 사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는 아주 큰 돈을 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도치코인이 문제잖아요. 지금 도치코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도치코인 같은 거가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뭐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한 명의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에 좌우되는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탄다 그래서 밈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분위기에. 그 비트코인 2,100만 개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치코인은 발행량이 무제한입니다. 논리도 없고 체계도 없는 건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 살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도찌라는 게 그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줄임말이라는 네. 걸 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 거기 수장됐어. 이러면서 또 도찌코인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가 정부 효율성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시점까지는 도찌코인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들도 있더라고요. 냉정하게 본다면 어때요? 저는 도치코인을 안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거를 왜냐하면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음. 저는 이번에 도치코인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 전혀 뭐 이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의 요직에 앉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좀 그 부분에서 관대하지만 그래도 이해 충돌이죠. 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요직에 있는 동안 도치가 상장을 저기 ETF 승인한다거나 하면 아 설마. 이 너무나 심각한 이해 충돌이 생기죠.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나름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지금 혹시나 알트코인 때문에 이제 이득을 보시거나 이미 보셨거나 아니면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짧게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치코인이 이제 기술 없이 이제 유행 따라 만든 거다. 아까 밈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뭐 이더리움은 좀 다르죠. 이더리움은 그래도 비트코인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의 그런 뭐 기술이라든지 논리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그냥 유행 따라 그냥 무제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보통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네. 이더리움이 시초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술을 별로 강조 안 했죠. 그러니까 기술을 강조한 게 이더리움이 시초고 아, 이더리움을 뛰어넘겠다고 나온 것들이 이제 카르다노, 솔라나 이렇게 쭉 솔라. 이런 네.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그 뛰어난 기술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확실하죠. 그래서 어떤 코인이 알트를 고르신다면 어떤 네. 코인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그게 밈이라도 발행량이 무제한이면 결국은 매도 물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쏟아져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체들의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나 솔라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거죠. 시간이라는 테스트를 거쳐서.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첫 번째 붐에서 다 덤핑을 해버립니다. 주체들이. 그래서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못하죠. 아직까지도 2017년도 불장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알트 프로젝트가 대부분입니다. 알트코인을 구분하는 방법까지 교수님이 체크해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굉장히 슬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가 딱 되셨을 것 같습니다. 변수를 좀 나눠서 여쭤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달리고 조정기 살짝 거치고 다시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 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자체가 그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속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트럼프 먼저 여쭤볼게요. 트럼프의 승리가 호재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크립토 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 외에도 굉장히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한 공약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 맞는지, 하긴 할지 이렇게 쫙 궁금하거든요. 그 공약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일단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가 그냥 해임해 버리겠고,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하겠고, 다 나름 다 센 거예요. 물론 3번은 조금 상징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재무부가 갖고 있겠죠. 재무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절대 매도 안 하고, 세금도 없앨 거고, 채굴업도 지원할 거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 거고, 뭐 규제도 완화할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다 나름 거대한 공약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봤을 때 이거 내가 비트코이너로서 진짜 의미 있는 공약이다 싶은 거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밤을 새야 됩니다. 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의미가 있고요. 네. 첫 번째 게리 겐슬러 위원장 경질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 자산을 바라보는 뷰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의장도 원래 취임할 때는 기대를 모았어요. 우리 산업 쪽에서. 왜냐하면 MIT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하고 그래서. 근데 게리 겐슬러 의장도 SEC 의장이 되니까 그 SEC라는 고유한 기구 안에 뷰를 갖더라고요. SEC는 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 당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검증돼야 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제도권 안에 꽉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 산업을 AI 같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신규 산업의 부흥으로. 그래서 뭐 투자자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의 그 부흥하고 모순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점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투자자들이 좀 실패하더라도 팍팍 밀어주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를 해임한다는 데는 이제 뷰가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의 뷰가 아니라 신규 산업 유치 활성화 육성이다. 육성.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금융감독기관이 전부 투자자 보호라는데 그 알파 오메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따라가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전략자산 비축 이것도 저는 사실 그게 가장 눈에 띄었는데, 그럼 다른 나라도 당연히 전략자산으로 삼지 않겠어요? 그러면 단순히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도 다 미국이 저러네 우리도 저걸 자산으로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요? 근데 미국만 당분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말한 내용이거든요. 비축이라는 부분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단지 21만 개 정도 미국 정부가 수사하면서 압류한 게 있거든요. 그걸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좀 쇼맨십을 갖고 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매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계속 매도해 왔거든요. 지금 뭐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보통 40만 개에서 50만 개를 확보한 상태에서 절반 이상을 미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팔아왔어요. 팔 때도 되게 타이밍이 애매해요. 막 지금처럼 이렇게 불장이 될 때 확 시장에 던지거나 그랬거든요. 시키려고. 올해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팔았어요. 거기 지금 아예 없지 않아요? 예, 그래 다 팔았습니다. 독일이 힘든가 봐요, 정부가.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5만 개의 그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았어요. 1억 돌파했다가 한동안 헤맨 이후에 한 축이 바로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판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팔아버리면 큰 충격이 오겠죠.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이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온전히 가져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걸 안 판다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그 신시아 루미아 그 상원 의원이 지금 발의한 법안은 20만 개씩 100만 개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비축 자산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올해 낸 법안, 공화당 의원이 낸 법안. 네, 근데 지금 양하원 전부 레드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되겠죠, 이제 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옹호론자들만 트럼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환영하지만 이제 분명히 진지한 반대론자들도 있거든요. 네, 국민 세금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의회의 통과도 있어야 되고 국민 저항도 있지만 소리 없이 이미 100만 개를 미국이 모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과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그 기관들이 잡은 게 90만 개 이상이에요. 내년까지 100만 개가 더해져서 200만 개 이상을 미국이 언제든지 동결할 수 있는 금융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금융 기업들이 갖고 있으면 그 제도권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아이고, 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잡고 있을 필요가 없군요. 네.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서 정부가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나왔던 공약들 가운데 저건 트럼프가 바로 함으로써 나름 이제 약속을 지킨 티도 내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한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확실히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공약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 중에서 가장 그 현실성 직관적이고 쉬운 있으면서. 건 그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메카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천지사방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민주당 정부는 그 천연 가스나 천연 석유의 그 이동에 있어서 굉장한 제약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 단체가 중요한 지지축이기 때문에 송유관 건설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멀지만 배로 오면 게 훨씬 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미국이 크니까 트럭으로 가스를 옮긴다거나 오일을 옮기면서 경쟁력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현지에서 그거를 소모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셰일 업자들한테. 비트코인 채굴이 그런 겁니다. 채굴기를 트럭에 잔뜩 싣고 가스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을 얻으니까 엑슨모빌은 이미 그거를 시험을 거쳐서 지금 실행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비트코인이 이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버리는 메탄가스 그냥 태워버리느니 그걸로 다 전기를 터빈을 돌려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스 같은 거는 또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그 뭐랄까 사용 수준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소비 안 될 때 야 채굴하자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그렇군요. 단순한 걸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전기 엄청 버리거든요. 제주도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그 풍력 발전기 그 팬을 못 돌게 합니다. 그 출력 제한이라고 하는데 전기 안 쓸 때 괜히 전기를 과잉 그렇죠. 생산하면 배선망이 타버려요. 1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부탄의 왕자님이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 없이 부탄에는 수력 발전밖에 없거든요. 천연 에너지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 채굴해서 지금 15,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또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얘기를 하자면 부탄이 여러분 비트코인 그 갖고 있는 게 세계 5위 안에 들던데요. 4위 거예요. 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3위가 있고 4위가 아마 부탄인 것 같아요. 15,000개. 어. 엘살바도르가 사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산대요. 근데 아직 5,000개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부탄이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저 안 그래도 부탄은 뭐야 이랬거든요. 네. 그게 채굴의 힘이었군요. 그렇죠. 그냥 수력 발전해서 돌린 거예요. 남는 거 뭐하니 채굴하자 이렇게 그렇죠. 된 거군요. 그럼 거기서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약간 일타쌍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그 경제 공약, 특히나 이 가상화폐 공약을 보면서 놀랐던 거는 저는 그냥 정치 공학적에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1,800만 명 명. 네. 정도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내가 소구하겠다 정도로 그냥 표 파는 행위인 줄 알았는데 표 구하는 행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름의 체계가 있고 의지가 굉장히 강력히 읽혀서 공약들을 보니까 약간 놀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심지어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짱이 아니라 세계 짱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트럼프 재임 시절에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2025년은 네. 비트코인 불장하고 맞물려서 트럼프도 이렇게 동력이 있다면 2025년도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예. 무섭네요. 지금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뭔지 여쭤봤는데 지금 트럼프의 재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새로운 지평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드는 궁금증은 뭐냐면 원래 비트코인이라 함은 가상화폐라 함은 탈중앙화된 무언가. 그리고 내가 진짜 나라 싫고 국가 싫고 제도 싫어 이러면서 그런데 속박되지 않은 굉장히
뭐랄까 위계 없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 같은 데서 탄생한 애란 말이죠. 그 시초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뭐 제도권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바뀌고 뭔가 환경이 바뀌는 게 이게 맞나? 논리적으로 좀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무슨 생각일까요? 굉장히 깊은 질문이십니다. 그 우리 비트코인을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이죠. 한 3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인터넷도 되게 비슷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다. 근데 사실 국가가 인터넷에 적응했죠. 음, 그러니까 국가는 괴물입니다. 국가는 지능이 있어요. 그러네요. 생물이고. 실명제 도입했듯이.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처음에 주창자들은 분명히 그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거예요. 국가가 내 거를 뺏어갈 수 없고 이런 생각으로 한 건데 지금 너무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먼저 국가한테 허락해 달라고 계속 10년 동안 문을 두드린 거거든요. 제도화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그 결실이 맺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ETF 승인 네,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는 일이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그 야생성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키를 자기가 보관하고 직접 점유하는 게 비트코인의 바로 그 야생성인데 이렇게 ETF를 통해서 간접 소유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를 통해서 혹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금융기업을 통해서 간접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렇게 나면은 바로 동결되죠. 비트코인의 원래 그 속성을 정부가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전쟁 같은 것이 나고 뭐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을 때 비트코인이 되게 유리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비트코인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통제하고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자산운용사를 끼거나 뭐 금융사를 끼거나 하면 동결이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의 사실은 큰 10년 전에는 제가 이걸 예측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미국이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미국이 가만 안 놔둘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비트코인을 품을 거라고 본 거죠. 10년 전에. 왜 그러냐면 국가가 품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의 야생성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비트코인의 야생성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보유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뭐요? 보유세. 보유세, 세금. 네. 지금은 요번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집했어요. 근데 그걸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집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투표에 반영하진 않았거든요. 아, 근데 4년 후에 만약에 비트코인 10억이 된다고 보자고요. 그럼 비트코인을 대부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결집하냐면 비트코인 안 갖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세 매기자라고 했을 때 결집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비트코인이 야생성이 있으면 보유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부동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나 누가 들고 있는지 다 아는데. 네, 그러면서, 그렇죠. 보유세도 가져갈 수 있고 뭐 관리비 명목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건물주들이 많은 거를 뺏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사토시 나카모토. 나카모토가 이거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누군지 모릅니다. 그 분은 지금 아까 국가가 나름 지능을 갖고 여기에 대응해서 진화를 한 것처럼 사실은 비트코인도 대응으로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께 이걸 진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이미 진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엠번방 사태 때 모든 거래소가 이제 퇴출한 코인이 있어요. 모네로 이런 코인인데 저도 일부 갖고 있었는데 거래소가 별로 안 알려줬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 지나서 들어가 봤더니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른바 상패. 예, 상패가 아니라 그냥 내 자산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거래소에 두었으니까 제가 점유도 안 했고. 근데 그런 코인들이 바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순화될 걸 알고 익명성을 훨씬 더 강화했죠. 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재미 삼아서 일부 소유를 했었지만 이게 클 거라고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만만하지가 않고 비트코인은 속성상 국가가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투명하거든요. 아, 예. 그거는 제가 억측이 아니라 이미 제가 공부할 때 미국 수사기관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비트코인은 영장 없이도 다 들여다보니까 한 명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나 잡으면 누구랑 거래했는지, 그렇습니다. 얼만큼 거래했는지, 그러니까 암호만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체계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익명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만 익명성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잡아내면 그 거래처의 거래처가 다 나오거든요. 저번에 오셨을 때 문제적 유주의 인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면 되게 거기서 희한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뭐 희한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좀 집중해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비용의 문제거든요. 비용의 문제? 예,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거 그렇죠. 하려면? 그리고 그 관료들이 보거나 아니면 AI가 이제 계속 그거를 주시해야 되니까 네. 모든 거래를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익명성 코인들은 국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죠. 그래서 익명성 코인은 정말로 국가가 허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거래소가 이제 무법지대처럼 난립하다가 다 제도권에 들어오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익명성 코인을 상장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자격 심사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대부분 다 버렸어요. 어. 익명성 코인을 거래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들도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원래 철학 그 야생성에는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그냥 좀 본인을 못 믿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 네. 근데 그렇죠. 탈중앙화라는 건 이제 명분상 나만에 있는데 정부나 제도권이 순치에 들어간 거죠. 아, 순치되었군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가져올 여러 제반 조건들이 굉장히 비트코인에게는 새로운 장을 펼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 그 내재적 속성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이제 사실상 계속 쭉 오를 얘기이긴 한데요. 그게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우리 2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